이단 3단원에 2단원에 해당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알아보는 대단원 종합 문제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71페이지는 김성영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리 파트로 공부를 따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72페이지에 5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봐주시면요. 다음 글에 나타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자연관 고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생태계의 모든 것은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어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을 존중해야 된대요. 우리가 보통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혹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생태계의 모든 것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계시니까 이 사상가는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계속 보면 또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도 일부고 생명체도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과 자연이 우열의 관계가 없이 평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 떨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다라고 보장을 보고 계시니까 생태중심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고르시는 거죠. 1번 보시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 자체의 가치, 요거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본다.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이죠. 생태 중심주의도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에 뿐만 아니라 심미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로서 자연 생태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이러시면 생태 중심주의가 될 수 없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연은 인간과 달리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생태계의 모든 것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니까 자연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인간도 내재적 가치를 지녀서 이게 달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도 아니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5번 자연은 인간과 달리 도덕 공동체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까지 도덕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게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였죠. 대지윤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달리라고 해서 인간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도 도덕적인 권리, 지위가 있는 존재니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도덕 공동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서요. 인간도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은 서술형 문제고요. 동양의 자연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양의 자연관 그러시면 유불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불도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동양의 선인은 선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양의 선조들 뭐 이런 거죠. 자연을 단순히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만 파악하지 않았다. 도구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렇단 얘기는 요게 생태 중심주의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해 이런 얘기인데 동양의 자연관이 모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인들에게 자연은 사람의 원천이며 그 자체로 이상적인 존재였대요. 사람의 원천인 게 자연이고 자연이 그 자체로 이상적인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고 나아가 자연과 하나됨을 이상으로 여겼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도가적인 전통에 굉장히 가깝겠지만 이게 단순히 도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딱히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동양적인 전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상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천인합일이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유교도 얘기하고 있고, 도가의 관점에서는 무라일체라고 해서 자연 만물과 내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고, 불교에서도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불이 글씨가 조금 이상해서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됨을 세 분 다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전반적인 동양 사상의 특징이다라고 하고 그 동양 사상 전반적인 특징으로 서술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한 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조화, 유기적 관계 이런 내용들이 서술형으로 적혀지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실게요. 서양 사상가입니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인간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니까 역시 인간 중심주의다. 그런데 그렇지만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간접 의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죠. 간접 의무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똑같이 자연 중에서 생명이 없더라도 아름다운 것은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셔서 이거는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시는 칸트라고 하는 사상가의 입장이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것 고르시는 거죠. 1번. 모든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간 중심주의에서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만 지니고 있죠. 인간만 지니고 있으니까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 내재적 가치가 모두 인간만 가지고 있어서 인간만 도덕적인 고려,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지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2번.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도덕적이다라고 보고 있으시다네요.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니까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 내에서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쓰려면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해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이라서요.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시게 된다면 인간 중심주의가 됐던 생태 중심주의가 됐던 모두 도덕적이라고 옳지 않다고 봐야 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건 똑같이 대우한다는 건데 인간이 배고프다고 해서 인간이 배고픈 것과 동물이 배고픈 게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태 중심주의라도요. 동일하게 인간이 먹는 음식을 동물에게 줄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예, 그래서 동등하게 배고픈 것을 고려하는 건 맞지만 동일하게 인간이 먹는 음식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서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말이 나오시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덕적인 행위는 오로지 인간만 가능합니다. 누가 얘기해도요. 이것은 인간만 가능해요. 생태 중심주의도 인간만 행위할 수 있고 인간 중심주의도 인간만 행위할 수 있어서 생태 중심주의에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자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도 인간만, 인간 중심주의도 인간만이라서요.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실제로 내가 도덕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동물, 식물, 무생물들은 본능과 주어져 있는 삶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가, 인간 중심주의가 됐건 생태 중심주의가 됐건 모든 사상가들은 인간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고요. 4번.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려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풀었다시피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려고 한다면 생명체까지는 존중해 줘야 되는 생명 중심주의랑 여기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5번입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다. 그렇죠. 아까 제가 간접 의무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을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명체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바람에 생명 중심주의가 나와서요. 잠깐만 우리 설명을 좀 하시자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주의도 있고, 인간 중심주의도 있고, 동물 중심주의도 있고, 생명 중심주의도 있고, 다른 색깔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생명 중심주의도 있고, 생태 중심주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운 건 인간 중심주의랑 완전히 대비되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두 개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지위나 권리나 내재적 가치는 의 대상을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라고 봐요. 인간이라고 봐서 인간만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 들어가죠. 인간만 도덕적인 고려와 배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물 중심주의는 이 도덕적 지위와 권리, 내재적 가치가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동물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플러스 동물까지가 도덕적 권리와 도덕적 지위와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두 존재를 도덕적 고려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는 당연히 생명이 있는 존재들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인간도 생명이 있고, 그리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그리고 식물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 여기까지를 도덕적 지위나 도덕적 권리,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서 이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태 중심주의는 아예 무생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도덕적 가치를 갖죠. 그래서 인간도 갖고, 동물도 갖고, 그리고 식물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고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모든 존재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존재가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식물까지, 여기 생명을 지니고 있는 식물까지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니까 생태 중심주의도 되지만 생명 중심주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네, 요거 하나 구분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5번으로 체크했었어요. 자, 8번 볼게요. 8번.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시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르시랍니다. 가를 보시니까 도구적 자연관, 자연을 도구나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관점을 이야기해요. 이걸 토대로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죠.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로의 가치인 내재적 가치는 없고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라고 보는 인간중심주의가 되시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나를 보시니까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아까 우리 필기한 거 보시면 여기 무생물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니까 생태중심주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생태중심주의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주목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연결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가에 비해서 나가 갖는 생태 중심주의가 갖는 특징을 XYZ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를 보시면 인간과 자연 간에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거니까 우열의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라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요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생태 중심주의가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보다 덜 강조하는 거다. 낮은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 볼게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를 강조하는 거는 생태 중심주의가 강조하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가 강조하는 거니까 생태 중심주의가 높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축을 보시면 인간의 이익보다는 생태계의 조화를 중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인간보다 생태계가 더 중요해 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역시 이것도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이 되셔서 이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박스로 고르시는 거예요. 요 박스로. 그래서 어느 지점이냐를 지금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색깔을 다시 표시해 볼게요. 요 X축은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서 여기 낮았다. 생태중심주의는 낮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해 드리고요. Y축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Y축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Z축은 그냥 초록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X축을 볼게요. X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축입니다. 여기도 해당되고요. 여기도 해당되고요.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태중심주의는 이 X축 중에서 낮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여기가 낮음이에요. 여기가 높음입니다. 그러면 X축 중에서 낮은 점을 골라라 그러시면 여기가 되죠. 근데 여기도 X축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X축이 될 수 있다면 이 두 개의 점 중에서 낮은 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X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낮음과 높음을 구별했을 때 여기가 낮음이고 여기가 높음이니까 두 개의 점 중에서 낮음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남은 여기에서도 X축에서도 낮음을 골라라 그러면 두 개의 점 중에서 여기랑 여기 중에서 여기만 남는 거죠. 여기만 남는 거죠. 그러면 요 넷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X축에서는 요 넷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한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Y축 볼게요. Y축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Y축이죠. 그러면 Y축에 해당되는 아이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예,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4차원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네 군데가 Y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높음이고 여기가 낮음인데 지금 Y축은 생태중심주의가 높음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양쪽의 점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걸 고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Y축이 여기가 높음이고 여기가 낮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걸 골라야 되니까 여기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도 Y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낮음이고 여기가 높음이니까 높음을 고르시면 여기가 높음이 되는 거죠. 여기가 높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여기도 여기가 낮음이고 여기 낮음이죠. 그리고 여기가 높음이에요. 높음. 그러면 높음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중에서는 여기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여기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Z축을 보시면 되겠어요. Z축. Z축은 요거죠. 요거. Z축은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요쪽이 높음이고 요쪽이 낮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Z축은 높음을 골라야 됩니다. 낮음과 높음 중에서 높음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근데 Z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Z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여기를 먼저 보시면 여기가 높음이고 여기가 낮음이어서 골라야 되는 건 높음을 골라야 되니까요. 여기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여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Z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높음이고 같이 높음이죠. 그리고 여기가 낮음입니다. 낮음이죠. 낮음. 그러면 높음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가 높음이고 여기가 낮음이에요. Z축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높음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얘네들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되니까 지워주시면 지금 세 개의 점이 만나는 지점은 여기 기역점이다. 이렇게 찾으셔서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상대적인 관점을 골라라 라고 할 때 이렇게 4차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아래 위 높음과 낮음을 구별해서 고르는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고르시랍니다. 교사가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안이고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계셔요.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바르게 제시하신 분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갑을 먼저 볼게요. 생태 공동체 의식을 정립해야 된다. 그렇죠? 생태계와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은 맞는 표현이 되시겠네요. 맞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개발하면 자연을 단순하게 수단인 것으로 보고 인간이 정복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은 잘못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병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를 위해서 자연을 이용해야 된대요. 자연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현재 세대만 고려하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양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것도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 세대도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죠? 자, 정을 보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요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죠. 그래서 정은 맞는 거고요. 무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돼. 공생해야 돼. 그러기 위한 정책들, 뭐 생태 관광, 생태 터널, 생태 도시, 슬로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갑, 무, 정이 있는 갑정무 있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진도를 나간 3-2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뒤에 수능 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3페이지는 이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성용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신 거라서 넘어가실 거고요. 74페이지에 선생님하고 수업한 인간과 자연에 관련된 문제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랍니다. 그럼 갑을 사상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지식은 힘이다 라고 나왔네요.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베이컨이라는 학자의 글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베이컨은 자연과 관계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자가 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자연은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인간에게 유용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하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 알기 위한 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실험과 관찰 같은 과학적인 탐구를 자연을 에게 적용해서 자연이 갖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니까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인 베이컨의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대지윤리를 주장하시네요. 대지윤리 주장하시는 분은 레오폴드였죠. 레오폴드 선생님은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였죠.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였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그냥 평등한 구성원이다. 그래서 대지를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과 자연의 우열이 없이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시겠죠. 계속 봅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류는 동료 구성원인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존경심, 다른 말로 의무가 있다.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쉬운 말로 도덕적으로 고려, 배려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생태중심주의의 관점이 되시겠습니다. 자, 난을 보면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A는 갑에게만 해당되는 입장이에요. 베이컨에게만 해당되는 입장이니까 베이컨과 레오폴드 선생님 중에서 베이컨만 맞고 레오폴드는 맞지 않아야 여기 A에 들어갈 수가 있는 문장이 되고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갑과 을의 공통 입장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베이컨도 맞고 레오폴드도 맞는 선지를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C는 을만의 관점이기 때문에 레오폴드만 맞고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틀리는 것이 C가 됩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다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는 베이컨만 맞고 생태중심주의인 레오폴드는 틀려야 되는 거고요. B는 생태중심주의도 맞고 베이컨도 맞아야 되는 거고, 을만의 입장이니까 베이컨은 틀려야 되고 생태중심주의인 레오폴드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 이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A에 들어가셔야 되네요. A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고르시는 겁니다.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냐면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인간 중심주의는 베이컨이죠.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네요.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B입니다. B는 이렇게 둘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될 존재랍니다. 인간 중심주의인 베이컨은 인간만 도덕적인 고려의 혹은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베이컨의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만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고 도덕적인 권리가 있고 내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폴드 한번 볼게요. 레오폴드는 인간만이라고는 안 해요. 여기 인간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레오폴드가 생태중심주의잖아요. 생태중심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도덕적 지위와 권리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가 무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 동물, 인간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니까 다시 문제로 넘어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무생물뿐만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두 사람의 공통적인 관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겠습니다. 디귿을 봐주시면 또 B예요. B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B로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안의 모든 존재는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리고 무생물도 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을 모두 도덕적으로 고려해라 라는 거니까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만 맞고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베이컨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B에 들어갈 수 없죠.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되니까. C가 있는 리을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연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연을 인간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될 의무가 있냐라고 본다면 인간 중심주의인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인간만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연이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모두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니까 자연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맞다라고 보셔야 돼서 레오폴드 입장은 맞는 거다.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레오폴드인 시을만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까지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ABC가 이 두 사람의 입장을 각각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 모두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비교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5번 한번 보실게요. 다음을 주장한 동양사상가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동양사상 입장에 체크한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네요. 자,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이걸 굳이 자연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늘이라고 했네요. 하늘을 동양이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 하늘천이 되겠죠. 하늘천. 하늘을 본받으래요. 자연이 아니라 하늘을 본받는 게 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게 뭐라고 보냐면 인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에게서 본받아야 될 도가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을 베풀어야지만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 도덕성을 인의예지의 도덕성으로 보고 있고, 이 도덕성을 부여한 존재가 하늘이다. 자연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교의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였죠? 그러면 유교의 자연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유교의 자연관이라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동양의 자연관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볼게요.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동양의 자연관은 생태주의적 관점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해서 이야기하셔야 될 거예요. 동의해서 이야기하셔야 될 거입니다. 그러면 체크를 한 사람들만 맞는 거고 체크를 안 한 사람들은 틀린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인간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경지. 요거를 어려운 표현으로는 천인합일이라고 했죠. 합일의 경지가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 유교의 관점이 맞죠? 그러면 여기에 체크하신 사람들만 맞아야 되고 체크하지 않은 사람들은 틀려야 되니까 여기 무가 탈락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셔야 돼서 체크한 사람만 맞고 체크하지 않은 사람들은 틀려야 되니까 여기 갑이 탈락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다. 요게 같은 표현이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영향을 주지 않지는 않죠. 그러면 요거는 X에 대한 설명이니까 체크한 사람들이 틀리고 체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는 거죠. 그러면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빼시면 남는 사람은 정밖에 없어서 정답은 정에 있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동양의 자연관을 유교, 불교, 도가로 구분해서 공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유교, 불교, 도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아셔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게 그냥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는 그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징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유교, 불교, 도가의 자연관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봐주실게요.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누군지 한번 보시면 자연은 비록 무생물이에요. 그렇지만 아름답다면 그때 애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성향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한대요. 이거 아까 어려운 표현으로 간접 의무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접 의무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분은 칸트 선생님이시고, 칸트 선생님은 인간 중심주의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가 아니라 자연을 포함해서 동물들을 무자비하고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무가 있대요. 이게 간접 의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런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를 고르시면 되는데 A는 지금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B는 예라고 대답하는 질문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칸트가 맞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B는 아니다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 맞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가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자연에 대해서는 간접 의무를 갖는다고 했죠. 직접 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인간만입니다. 인간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답이 되겠어요? 니은 가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잔악하고 가혹하게 다루어도 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를 수 있는 거니까 잔혹하고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설문지가 되겠네요. 이거는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성향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이나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인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디귿 볼게요. 인간보다 자연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가 했는데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자니까요. 자연보다는 인간이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틀린 답이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리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죠.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라고 해석해 주셔요. 요거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에 유리한 소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니까요.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야 돼서 리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리을까지를 모두 고르시는 4번이 정답이 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함께 진도를 나갔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문제를 푸시다가 좀 의문점이 생기거나 모르겠다라는 것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물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차 지필 평가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고요.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